AB35. 어떻게, 이제 보이시죠? 네, 예, 보여요. 예, 예. 진행하시면 돼요. 제가 따라서 할게요. 슬라이드로 예, 쭉, 예, 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저도 준비가 좀 늦어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한국 대통시위에서 폭력의 수용과 배제. 예. 천천히. 올, 1시간 정도 천천히 하세요. 예. 예, 올 봄에 6월에 학술지 담론 2021 등재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1960년 4월 혁명부터 지난번 2016년 촛불 시위까지 한국 촛불 시위까지를 한국 대중 시위에서 폭력이 등장했다가 소멸해가는, 그러니까 폭력과 비평 폭력의 변두로 보고 그 내용을 고찰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언제 폭력을 누가 수용을 하고 언제 누가 폭력을 배제했는가를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전체 한국 대중 시위를 제가 이제 크게 세 시기로 나눴고, 그 시기 부분도 직관적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공성장 하던 시기에서 60, 70년대, 그러다가 이제 80년 5월 강주 이후 학생운동을 필두로 해서 사회운동이 급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 들어서 다시 이제, 신사회운동 중심의 시민사회운동이 본격화되는, 그렇게 세 시기로 제가 구분을 했고, 그리고 다음 장, 예. 이 주제에 앞서서 개념을 좀 확인할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논문에서 폭력은 다른 폭력은 말고 일반적인 물리적인 강제력, 위법이나 또는 나중에 위력 같은 것도 폭력으로 치기는 하지만 그런 건 제외하고 오로지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대중시위 폭력을 하나로 본 게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눠서 고찰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유형 구분을 한 겁니다. 물리적 전선에서의 폭력, 추상적 전선에서의 폭력, 그리고 무장투쟁 세 가지, 대중시위 폭력을 세 가지로 나눠서 고찰을 했고, 여기서 물리적 전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중시위 참가했을 때 폭력이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는 거를 아마 대중시위 참가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는 공권력하고 대치한 상황에서의 폭력이 하나가 있고, 그걸 저는 물리적 전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없는 공간에서 어떤 공권력이 아닌 권력 일반, 추상적 권력, 언론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타격, 이런 것들을 추상적 전선에서의 폭력으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명한 내용은 제가 수년 전부터 제 논문에서 이런 대중시위 폭력을 하나로 보면 안 되고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 4개의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고, 이번 논문에서도 대중시위 폭력을 물리적 전선에서의 폭력과 추상적 전선에서의 폭력, 그리고 나머지 하나, 무장투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폭력의 배제는 폭력이 하지 말라고 내부에서 못하게 하는 거고, 폭력의 수용은 하게 내버려 두거나 또는 이제 다 같이 동참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력의 수용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제가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기에는 4월 혁명하고 부마 항쟁을 포함을 시켰는데, 첫 번째 시기 1960년과 60년대에서 70년대 대중시위의 일반적인 특징은 크게 도시화층민, 그리고 밤시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시기는 사회운동이 미성장 또는 미분화한 시기로서 시위 지도부가 없었던 시기죠. 4월 혁명은 전국적인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없었고,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고, 여기 역시 그 시위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전면화된, 적어도 그 두 도시 내에서는 전면화된 항쟁이었습니다. 이 시기 60년대, 70년대 폭력의 특징은, 형태상 특징은 우발적이고 비조직적. 그러니까 시위 지도부가 있었으면 이런 게 이러지 않았을 텐데, 시위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60, 70년대 폭력은 우발적이고 비조직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안 울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 예. 깨끗하게 잘 들려요. 예. 그리고 이때 폭력 주체는 주로 도시 하층민이었습니다. 학생들도 폭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절대 다수는 도시 하층민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오히려 말리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 논문에서 도시 하층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 빈민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저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도시 빈민은 도시 빈민 운동의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도시 하층민은 도시 빈민 운동의 주체가 아닙니다. 도시 하층민은 도시 빈민과 달리 집단적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뿔뿔이 흩어진 도시에 거주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주변화, 타자화된 집단. 그래서 그룹화되지 않은 사람들. 하층민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저처럼 이제 도시 빈민과 구분해서 도시 하층민을 얘기하는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런 의미로 도시 하층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1960년 4월 혁명. 네. 다음 장으로 가서 4월 혁명은 다음 장 넘겨주시고, 그냥 한 장씩 슬라이드 말고 그냥 한 장씩 넘기시는 게 편하시겠네요. 예. 4월 혁명은 지금부터 제가 전체적으로 세 시기니까 총 8개, 2개, 3개, 3개, 총 8개의 대중시위를 다룰 텐데, 여러분들 모두 익히 잘 아시는 대중시위예요. 하지만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폭력을 중심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전선에서 폭력, 그리고 추상적 전선에서의 폭력이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각각의 대중시위를 재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 4월 혁명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장 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가장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혁명의 4월 19일 당일 서울의 시위는 1단계는 각 학교에서 출발해서 국힘의사당까지 모이기까지. 이때는 이제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나와서 격탈을 하고 몸싸움이나 투석전을 벌이는, 아까 얘기한 공권력과 대치한 전선, 즉 물리적 전선에서의 폭력이 행사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국회의사당에 쫙 모였던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경무대, 내무부, 대법원, 이기붕집 이렇게 네 군데로 쫙 흩어집니다. 그리고 대법원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이 세 곳에서 전부 다 공권력하고 대치하고 역시 물리적 전선에서의 폭력이 행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무대 발포 이후에 후퇴해서 그때부터 도심에서 시위가 전개가 됩니다. 동시에 이제 이기붕 집이나 내무부 앞에서는 거기서 공권력하고 대치해서 시위가 전개되다가 오후 한 3시, 4시 되면 도심으로 돌아와서 도심 시위대가 이제 수만 명이 이루는 형국이 되고, 이때 이제 신문사도 불타고 방공회관, 그리고 지금 세종문화회관 옆에
중앙청사, 정부 중앙청사가 당시에 이제 경찰청이었는데 거기 또 공권력하고 바로 붙기도 하고 그 공권력이 없는 가운데서 추상적 전선, 즉 이제 권력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그 폭력이 행사됩니다. 그래서 방공회관 같은 데 불 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는 밤에 쉬운데 일몰 시간 직전에 무장장갑차가 와서 시위대를 해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다 집으로 와요. 다 집으로 가는데 안 가고 남은 사람들은 10대와 20대 초반들이 남아서 낮에 시위에서 각 파출소에서 탈취한 총기를 들고 공권력과 무장투쟁을 전개를 합니다. 예, 요게 이제 4월, 폭력을 중심으로 해서 본 4월 혁명의 특징이고, 다음 1979년 부마항쟁입니다. 부마항쟁은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부산에서, 그리고 18일에서 20일까지 마산에서 전개가 되고, 두 시위, 부산과 마산 시위 전부 다 낮 시위, 밤 시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 낮 시위에서는 대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진출을 합니다. 해서 경찰들과 부딪혀서 공권력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즉 물리적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 투석전도 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실패해요. 당시에 이제 뭐 대학생들이 그 화염병을 준비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실패하고 이제 상계하지만 상계했다가 다시 모이고 상계했다가 다시 모이고 이러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딱 저물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낮 시위에서도 시민들이 그 박수를 치고 간혹 이제 동참을 하기도 하지만 동참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고 그냥 박수 치는 선에서 끝나고 근데 날이 저물면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시위대, 학생 시위대에 결합하는 것을 넘어서 대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밤 시위되니까 집에 가고 근데 왜 집에 가냐 하면 밤 시위가 돼서 결합한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결합한 도시 하층민들이 공권력과 본격적으로 폭력투쟁을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권력하고 직접 뭐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공권력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권력이 피신하는 형국이 되고 그런 속에 그 밤 시위에 모여든 시민들 주로 이제 하층민들은 각 공공기관들 제가 이제 표에 적어놨는데 이 표는 이 논문 말고 제가 그 앞에 이전에 썼던 다른 논문에서 제가 정리한 표입니다. 표에 부산과 마산의 이제 공권력 타격 대상을 보면 공권력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정치 권력도 있고 언론 방송도 있고 심지어 민간도 있습니다. 이게 부마항쟁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앞에 것들 공권력, 공공기관, 정치 권력, 언론 방송은 4월 혁명 때도 타격을 해요. 근데 민간에 대한 타격은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그 아주 미미해서 제대로 발견이 안 됐고 보도가 안 됐고 그리고 이후에도 6월 항쟁 때도 민간에 대한 타격이 일부 있습니다. 대전에서 백화점 금전 칠락기 부수고 뭐 이런 일이 살짝 있었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보도가 안 됐는데 부마항쟁에서만 유독 민간에 대한 타격이 마산에서 일어납니다. 불 켜진 민가를 대상으로 해서 오동동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청과시장 주변의 건물 그리고 불 켜진 버스 택시 이런 곳에 타격을 합니다. 수석을 하죠. 이게 이제 부마항쟁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투쟁은 없었습니다. 시위 중간에 우리도 총기를 설치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시위대 내부에서 무마가 되고 무장투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 마산과 부산의 파출소 대부분을 파손시키고 그 공권력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총기류를 탈취하려면 충분히 탈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마 행정에는. 그리고 무장투쟁이 전개되지 않고 압도적으로 이 밤시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신문수가 많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자 간에 본격적인 충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한 명이 이제 당시에 사망하신 분이 있는데 시위하고는 좀 무관한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1980년 5월 항쟁, 5월 광주, 5.18 광주로 해서 이제 그 전체 사회운동의 국면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그대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시기는 1980년 광주부터 그 90년대까지를 잡았고, 이 시기에 대표적인 특징을 대항폭력의 특권화와 두 가지 폭력,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항폭력의 특권화는 무엇이고 두 가지 폭력은 무엇인가? 이 시기는 학생운동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운동이 전반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이고, 이러한 속에 저항폭력 또는 대항폭력이 정당화되고 특권화됩니다. 이거는 왜 이러냐? 이전 시기, 1시기만 해도 대중시위에서의 폭력은 시위대의 폭력이 아니라 하층민, 그러니까 불황화를 포함한 하층민들의 일탈적 행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시위의 내용이 아니라 시위와 무관한 일탈적 내용으로 그렇게 봤는데, 이 시기 들어서는 폭력이 본격적으로 대중시위의 내용이 됩니다. 사회운동의 내용이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폭력이 대중시위의 내용으로서 정당화 특권화됐나? 바로 5.18 광주 때문이죠. 5.18 광주의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가 국민을 죽인 시공간. 따라서 그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아직 그 앞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그래서 저항폭력이 정당화 특권화되면서 이 시기에는 1시기와 달리 조직적 계획적 폭력이 등장을 합니다. 조직적 계획적 폭력이 등장한다는 건 시위 지도부가 생겼다는 거죠. 아직 그 전 페이지로 돌려주세요. 그런 속에 그러니까 조직적 계획적 폭력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또 동시에 1시기에 있었던 비조직적 우발적 폭력이 잔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분법적 전선운동, 민주운동. 김장면 선생님 앞쪽으로 한 페이지만. 예. 이 시기에는 이제 이분법적 전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이분법적 전선운동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사회운동을 그 전선 아래 총 집합시킨 거죠. 그 전선은 또 민주운동 전선. 그러니까 부문운동을 그 민주운동이라는 이분법적 전선운동으로 동원을 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이러한 가운데 전선운동단체. 전체 사회단체를 통합하는 그런 이제 전선운동 단체가 결성이 되고, 또 이때 1시기에는 부시하층민이 이제 주요 폭력 주체였다면 이 시기에는 저항폭력이 정당화되면서 대학생과 그 밖에 이제 조직 노동자들이 폭력 주체로 등장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 1980년 광주. 1980년 5월 광주를 그 폭력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좀 사건을, 과정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18일, 19일까지는 전남대 학생 시위에서 출발해서 두심 시위로 확산하는 시기. 그 다음에 20일은 차량 시위가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공권력하고 맞부딪히는 기간.
그러니까 18에서 19는 공권력이 압도적이라서 뭐 제대로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만 그 상계했다가 다시 모이고 뭐 이러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20일에 그 버스하고 택시 기사들이 쫙 앞에 나서면서 그 한번 붙어볼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권력하고 물리적 전선에서의 폭력이 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일 시민군이 무장해서 그야말로 시민군이 이제 탄생을 하는 시기죠. 그리고 나서 21일부터 26일은 시민군이 도청을 장악하고 장악한 다음에 지휘부가 생기면서 시위 지도부가 전체 지도부가 이때 그 뒤로 더 생겨서 그 공권력하고 정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무기를 회수했다가 상황이 이 강경파가 우세해지면서 다시 이제 재무장한 거죠. 그 다음에 27일은 공권력하고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벌이는 시기인데 사실은 무장투쟁이 아니라 그 정규군의 몰살작전에 지나지 않았었죠. 압도적인 무력차로 해서. 그렇고 다음 이제 다음 장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원래는 60대 하루로 끝나려고 했는데 하루만 계획을 했었는데 전날 6월 9일에 이제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습격되면서 그때부터 2주간 때까지 2주간 전개가 됐습니다. 6월 항쟁은 한국에서 처음 있은 사상 최초의 전국 동시다발 시위. 4월 혁명만 해도 그 시작해서 4.18서부터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면 6월 항쟁은 국본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시위 지도부가 생기니까 가능했던 거죠. 전국 동시다발 시위가 이때 전개가 됐고 그리고 그 조직화된 소위 사회운동 참가자들뿐만이 아니라 비조직 시민들이 초반부터 대거 참여를 했고 그리고 국군에서는 처음부터 사실 비폭력 방침을 제안을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군의 지시가 관철될 만한 그 조직운동 세력에 비해서 비조직 시민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국군의 비폭력 방침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관철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보다 특히 부산 비롯해서 지방의 폭력 시위가 훨씬 더 컸습니다. 지방에서는 뭐 고속도로 점거하고 특히 진주가 엄청났었죠. 이제 뭐 서울에서도 공권력을 무장 해제시키는 일이 많았지만 지방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도시 전체를 해방국으로 만드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부 지역을 해방구로 만드는 수준까지는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 진주. 그리고 이때 이제 그 6월 항쟁의 물리적 전선의 특징은 경찰 대부분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하고 공권력을 무장 해제시키는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물리적 전선의 학생이나 조직운동가뿐만 아니라 각 계층이 다 참여를 하고 그리고 추상적 전선에서는 공권력 외에 공공기관을 습격을 하는데 앞서 부마항쟁하고 달랐던 거는 부마항쟁에서는 비권력적 공공기관도 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전화국 이런 데까지 습격을 하는데 5.18 광주도 그렇고 6월 항쟁에서는 권력적 공공기관만 습격을 합니다. 민정당사 내지는 뭐, 언론기관들, 우파 언론기관들하고 세무서, 경찰청, 경찰서 뭐 이런데 권력적 공공기관만 습격을 하고 추상적 전선에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참가자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문민투 계열 대학생들. 원래 추상적 전선, 그러니까 공권력이 없는 경찰과 대치하지 않은 추상적 전선에서는 보통 도시하층민들만
그 폭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역대 모든 시위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5.18만 빼고. 근데 6월 항쟁에서는 대학생도 밤 시위에서, 낮 시위에는 없었고 밤 시위에서 도시화 측민들과 함께 그 공공기관을 타격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학생들이 뭐 민민투만이라 해도 왜 학생들이 그 밤 시위에서 도시화 측민들과 같이 공공기관을 타격할 수 있었는가? 바로 변혁운동의 등장 때문이에요. 즉 변혁운동으로 해서 저항폭력, 대항폭력이 특권화됐기 때문에. 변혁운동이라는 건 나라를 뒤엎다는 거잖아요. 체제를 변혁시키자, 거의 혁명하자, 이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혁명에서는 뭐 이게 물리력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도시화 측민들하고 같이 경찰이 없는데도 이제 공공기관을 타격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자민투 계열은 왜 빠졌냐? 자민투 계열은 국본의 비폭력 방침을 준수를 했죠. 그리고 그 자민투 계열은 이후 이제 6월 항쟁 끝나고 나서 대선에서 그 비판적 지지를 하기 때문에 좀 완화된, 혁명 이전에 완화된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을 좀 우선시했던 대중의 동참을 우선시한 세력이기 때문에 국본과 함께 비폭력을 준수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이 시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놓은 대중시위는 91년 5월 투쟁, 군신정국으로 유명한 대중시위였죠. 이 시기는 뭐 투쟁의 개시 및 확산기, 4월 26일에서 5월 4일까지 이 시기에 이제 수많은 분신들이 일어납니다. 9명의 분신이 있었고, 분신 자살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3명이 대학생이었고, 대학생들 분신 자살이 박승희 씨를 필두로 한 대학생들의, 그러니까 5월 투쟁 자체는 다 아시겠지만 강경대 학생이 맞아 죽으면서, 벽골단에 맞아 죽으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4월 29일 박승희 학생이 분신 자살하고 이후 연달아서 분신 자살이 일어나고, 그중에게는 3명 대학생의 분신 자살이 크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대학생 수는 3명에 그쳤고, 나머지 6명은 1명은 고등학생이었고 나머지는 주로 도시화 측민. 한 분은 도시화 측민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좀 엘리트인 무직자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사망하면서 투쟁이 고양되고 5월 25일부터 이제 투쟁의 퇴루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승균관대 김기정 씨가 압사당했고, 그 이후로 이제 일부 투쟁의 퇴조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 군신정국에서 군신 자살의 정당성이 대중에게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대중들은 학생들이 자살은 자기폭력이죠. 그리고 자기폭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억압폭력이 압도적일 때. 그래서 한국 저항운동사에서 자기폭력, 즉 자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5.18 직후부터입니다. 5.18 직후인 5월 30일 서강대 학생이 투신 자살하고, 그 이후로 이제 분신 투신 자살이 1980년대, 90년대, 즉 이 시기 한국 학생운동, 사회운동의 굉장히 큰 특징이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압도적인 억압폭력 때문에.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 압도적인
억압폭력이 국민을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렇게 되니까 도저히 뭐 힘으로 이건 변혁운동해서 1980년대 들어서는 변혁운동으로 나라를 뒤엎자했지만 물리력에서 압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폭력, 상대방을 상대 적을 향한 폭력이 아니라 폭력을 자기에게로 돌린 자기폭력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절정에 이르게 1991년 5월 투쟁에서 9명 분신하는 계기로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폭력이 대중들한테 긍정적으로 수용이 안 됐습니다. 이 직전까지만 해도 누구죠? 88년 통일운동 시기 조성만 학생이 명동성당에서 투신했을 때만 해도 그것이 통일운동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91년에 분신자살들은 대중들이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거꾸로 공포심을 초래했습니다. 대중들 보기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민주화가 됐는데, 그리고 이미 억압폭력의 압도성이 줄어들었는데, 이전처럼 공권력이 그렇게 폭압적이지 않은데, 왜 학생들은 시위대는 아직도 억압폭력이 압도적인 것처럼 자기폭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해서 대중들은 이해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5월 투쟁은 오히려 이제 김기정 씨가 압사한 후부터 퇴조기에 접어들고, 이 시기에 주요 참가자들은 6월 항쟁에서는 비조직 대중이 시민들이 많았다면, 이 시기에는 사회운동이 성장하면서 조직운동이 대거 동원이 되고 시민들은 크게 많이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수가 거리로 나왔고 제2의 전민항쟁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운동 세력이 다수가 참여하면서 집회 지도부의 통제력이 당연히 이제 이전보다 6월 항쟁보다는 좀 더 작동을 했고, 그래서 이때도 비폭력 기조였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 이제 산호맹이나 PD 계열, 일부 PD 계열에서 그 지도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폭력 투쟁을 전개를 하죠. 그리고 이때는 당시 성균관대 총학생 회장이 기동민 씨였는데, 기동민 씨가 백병원 주위, 그러니까 김기정 학생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백병원 주위 을지로 투쟁에 나타나서 잡혀가라고 외칩니다. 시위대를 향해. 그러니까 경찰들과 싸우지 말고 스스로 잡혀가라. 그리고 처참하게 잡혀가라. 처참하게 잡혀감으로써 대중의 동정을 끌어내야 한다고 기동민 씨가 시위대를 향해 계속해서 외친 때가 바로 91년 9월 투쟁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전에 없었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도시 하층민 폭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그에 대한 호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70년대까지는 도시 하층민들의 폭력을 대중시위 내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냥 일탈적인 행동으로 취급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는 대중시위의 일부로 간주를 하되 그 폭력을 달리 이제 호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대중시위에서 5월 투쟁에서 폭력을 행사한 도시 하층민들은 스스로를 파고다 시민회 내지는 애국시민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들을 바풀떼기, 민주불량배, 불순가투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겨레에서는 민주불량배, 불순가투꾼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하층민 폭력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식이 2000년대 촛불 집회,
그리고 이때부터 서서히 폭력이 치밀되는 시기입니다. 3시기의 특징은 학생운동이 약화되고 사회변혁운동의 쇠퇴 이후에 촛불 시위가 보편적 저항 의례로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촛불 시위를 통해서 문화재 형식의 시위가 정착이 되죠. 그리고 2000년대 촛불 시위가 정착하게 된 이유는 야간 시위를 금지시키니까 그 우회 수단으로 시작이 되고 1990년대 말에 하이텔 유료화 반대 시위가 그걸로 첫 시위가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대중동원은 전선운동단체, 사회운동단체의 조직적 동원 대신에 인터넷을 통한 대중의 시위를 지키다 촛불 시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비폭력 시민, 그리고 폭력 시민이라는 프레임이 형성이 되고, 즉, 정상적인 시민들은 비폭력이고, 폭력 행사하는 것들은 비시민이다. 그런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시위 지도권이 전까지는 전선운동 단체들 시위 지도부에 있다가 점차 집합적 개인, 인터넷을 통해 참가한 집합적 개인들의 시위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시기 첫 번째 대규모 대중 시위는 다음 장 2001년 촛불 시위. 촛불 시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6월 13일 미군 장갑차의 두 여동생이 압살을 하고 그 이후에 6월 26일 범대위가 구성이 돼서 이건 이제 이전과 같은 부사회운동단체 중심으로 범대위가 구성이 되고 이정부와 미군 사관에서 집회를 쫙 하다가 겨울 초에 11월 20일 돼서 미군 무대 평결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조직화를 시작을 했죠. 외국인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면서 시위 규모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2년 촛불 시위는 전반부에는 부사회 운동 단체가 시작을 했다면 후반부에는 촛불 시민들이 대거 결합함으로써 주도권을 가져가는 형국이고, 그리고 이때 촛불 시민들이 처음으로 부사회 운동 단체에 깃발 내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1987년 6월 항쟁 때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시위대에 박수를 치고 대거 결합을 했다면 91년도에 왜 아직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참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나 그리고 기이하게 죽어가는가 이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부사회 단체들 시위꾼들 물러나라. 우리가 시위를 이제 비폭력적으로 주도를 하겠다. 그래서 부사회 단체에 깃발 내려 하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2002년 촛불에서는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 폭같이 나타나고, 그런 속에 이제 범대위는 한국 사회운동, 전선운동 단체는 늘 비폭력 기조였죠. 6월 항쟁 때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80년 광주 때도 도청 안에 지도부가 생기면서 무기를 회수했잖아요. 비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비폭력 기조였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조직화한 참가자들은 집회 공간의 물리적 폭력 대신에 사이버 공간의 행동을 보다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2008년 촛불 시위. 2002년 여중생 촛불 시위가 처음에 이제 부사회운동 단체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하반부에 가서 네티즌들이 주도를 했다면 2008년엔 처음부터 소셜미디어의 제안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의 내용은 이유는 반정부 투쟁이 아니라 미국소 수입 반대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었죠. 한국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대중시위가 있은 게 이때가 처음
근데 또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로 서울 뭐 도심에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전개가 됐죠. 그리고 2002년에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다면 2008년에는 참가자 내부에서 인터넷으로 참가한 사람들끼리도 그 안에서 폭력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2008년 촛불 시위를 시간별로 나눠보면 처음에 5월 2일부터는 이제 수입소 반대를 위해 그야말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참가를 했고 10대 참가자가 위주였고, 그리고 차벽이 있었지만 차벽을 넘지 않고 그냥 비폭력 시위를 전개를 했고, 차벽을 넘지를 않았으니까 당연히 뭐 추상적 전선은 얘는 아무도 없죠. 추상적 전선으로 나갈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5월 24일에 반정부 시위로 격파되고 10대 말고 대학생이나 386 그리고 유모차 뭐 시민들이 그거 참여를 하고, 이때 그 다수의 힘을 다수의 위력을 무기로 해서 차벽을 돌파하고 물리적 전선 내서 차벽을 돌파하고 공권력의 저주선을 뚫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추상적 전선은 형성이 안 됐다가 6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물리적 전선에서는 스파이프 투석전이 전개가 되고, 추상적 전선, 그러니까 경찰이 없는 데서는 경찰 버스, 그러니까 경찰은 다 도망갔고 버스만 있는데 버스를 파괴한다거나 언론사를 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언론사 습격해봤자 이때는 기껏해야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올라가가지고 간판 떼는 그 정도. 예전처럼 불 지르고 본격적인 투석하고 뭐 파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6월 6일 즈음부터 참가자 내부에서 비폭력 논쟁이 전개돼서 열띤 토론을 하고 밤새 토론을 하고, 그러는 속에 비폭력이 우세해지고,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을 서울역 프라치라고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1991년에는 버풀떼기, 뭐 민주불량배, 불순 가특군 이렇게 호명을 하다가 이때는 좀 더 수위가 높아졌죠. 프락치, 폭력 행사하면 프락치다. 서울역 노숙자들, 그러니까 폭력 행사한 사람들 다수가 차림이 허름하고 노숙자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서울역에 있던 노숙자들을 경찰들이 사주해서 폭력을 행사하긴 했다. 그래서 시위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진실이라고 할 수 없죠. 아마 지금 여기 프로 세미나 참여하시는 분 중에도 그때 폭력 행사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다음 2016년, 17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2016년, 17년 탄핵 촛불 집회는 10월 29일 1차에서 17년 4월 29일 23차까지 전개가 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작에 박근혜가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10월 11월인가 진짜 논문에 사실 적어놨는데 아주 초기에 국민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탄핵을 표결을 하고 대법원 헌재로 탄핵 소추안이 넘어가고,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되죠.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시위가 전개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전개가 됐냐? 대선 직전까지. 시위를 인위적으로 전개시킨, 그러니까 이미 소멸해가는 시위를 인위적으로 전개시킨 혐의가 농후합니다. 대선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대선의 촛불의 결실을 몰빵을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기기청사까지 시위를 연장시키니까 하나만 놓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한국 굉장히 이전에 없었던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지배 세력이 내부 균열이 있고 그 다음에 공권력의 자발적 집회가 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공권력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한 시기예요. 그리고 저항 세력은 전대미군의 대군 의원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왜 공권력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했냐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이 시위 규모가 처음부터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세월호 있고 그리고 백남 비상생 사망도 있고 해서 1차 때는 아마 1차 때 4만 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그 후로 이제 계속해서 대학급수적으로 이제 시위대가 늘어났고 군정이 압도적 규모가 되니까 종편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휴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사실 균열이 이전부터 지배 세력의 균열이 이전부터 있었죠. 박근혜가 조선일보 논설 고문 조선일보하고 균열이 생겼고 그런 속에 그 균열이 가시화는 안 됐는데 시위군중이 압도적 규모가 되면서 종편을 통해서 그러한 균열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종편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촉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 속에 이제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통과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탈당하고 그런 일이 그리고 나서 공권력의 자발적 집회가 일어나는데 그 후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습니까? 경찰이 일단 청와대 방면에 집회 신고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경찰들이 무조건 안 돼 했다가 경찰들이 수용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경찰의 과거 집회 불허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가 처음 그 신교 로타리 넘어서 청와대 100m 앞까지 가던 날 그쯤에서는 토요일인데도 대법에서 과거 그러니까 집회 불허 위법 판결을 토요일인데도 이걸 내려요. 걔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토요일 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토요일인데 대법에서 그렇게 판결을 해요. 그러면 경찰들이 그 판결문 듣고 집회 신고를 또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공권력 자체가 없는 거죠. 청와대 100m 앞까지 가기 전에는 100m 앞에서 마지막 이제 추후 공권력이 배치가 되고 더 이상은 가게 되면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간 100m 앞까지 계속해서 공권력이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경복궁 앞 로타리까지 그 다음에 신교 로타리까지 이렇게 자꾸 물러났던 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권력과 충돌할 필요 자체가 충돌할 일 자체가 안 생긴 거죠. 즉 물리적 전선 자체가 소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촛불 때는 폭력이 없었던 거죠. 아주 없지는 않았고 소소한 폭력이나 위법이 있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대규모의 시위대가 하지 말라고 좀 난리를 해서 누구도 뭐 불법이나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런 속에 추상적 당선도 당연히 형성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한국 대중 시위를 전체 3시기로 나눠서 8개 대중 시위를 폭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론 부위. 그 앞인데요. 대중시위별 맞아요. 제가 잘못했네요. 대중시위별 폭력의 특징.
좀 전에 약을 드신 내려가. 15페이지. 예. 이제 전체 세시기 7개 대중시의 폭력을 살펴보면 일단 물리적 전선에서는 제일 강도가 높은 것만 적어놨습니다. 1960년대는 차량 돌진이 있었고 79년 부마항쟁에는 그 나시에서 나시는 학생들이 밤시 있는 도시 아침들이 주로 참가했다고 했잖아요. 나시에서 공권력과 맞부딪혀서 물리적 전선에서 투석전이 있었고 80년 5월 광주에서는 차량 돌진 있었고 87년에도 차량 돌진 같은 수위로 있었고 화염병은 차량 돌진보다는 약한 걸로 봤습니다. 91년에는 차량 돌진은 없었고 화염병 수송만 있었고 2002년에는 몸싸움 그것도 없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있었고 위대사가 내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2008년에는 추석 세파 있고 2016년에는 아예 없었고 추상적 전선에서는 1960년 4월 혁명에서 방공회관 그리고 신문사 방화가 있었고 79년 밤 시위에서는 추석전이 있었고 관공서 방화는 없었지만 차량 방화, 경찰 차량 방화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80년 서울광주에도 방화가 있었고 그리고 87년에도 방화 있었고 91년에는 방화는 없었고 화염병도 추석전도 있었지만 빈도가 굉장히 낮았고 무장투쟁. 무장투쟁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 전선의 일종이기도 한데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무장투쟁은 한국 대중시위에서 딱 2번, 60년과 80년 2번 있었는데 둘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60년에는 밤 시위에서 10대와 20대 중심으로 전개를 했고 이때는 대항폭력 공권력과 제대로 한판 해보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형태로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시가전을 전개를 했죠. 시가전을 전개를 했고 4월 19일 낮에 낮 시위에 시위대가 장갑차 오면서 다 상계가 되고 해가 저무니까 낮 시위에서 탈취한 총기들을 가지고 총기와 그 차량도 굉장히 많이 탈취를 했거든요. 소방차도 탈취를 했어요. 그래서 탈취한 차량에 총을 들고 다들 10대, 20대들이 타고 경찰들하고 무장투쟁을 시가전을 전개를 하면서 근데 그래도 장갑차도 동원되고 그러니까 장갑차가 이제 처음에는 장갑차가 몇 대 안 됐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넘어오고 장갑차가 넘어온 후에 시위대를 총기 든 시위대를 포위를 해서 또 고려대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지막에 시위대가 고려대로 들어간 거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제 몰아넣어요. 서쪽에서도 몰아넣고 동쪽에서 노원구 쪽에서 넘어온 병력들도 합세해서 그쪽으로 이제 창동 쪽으로. 근데 시위대는 창동까지 갔어요. 창동에 무기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동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서 결국에 이제 부대로 다 들어갔는데 부대에 들어갔다가 부대미장들이 부사관 데리고 단신으로 들어가서 다 풀어주겠다 해서 다 집에 가고 한 30명 정도가 밤을 넘어 탈출을 해서 새벽까지 시가전을 전개하는데 이 친구들이 바로 어린 친구들, 어린 부지다 그런 10대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근데 반면 80년대는 대항폭력이 아니라 반폭력 공권력의 압도적인 무력 속에
무력에 반대하는 폭력. 대항 폭력이 아니라 80년에는 반폭력으로서 무작정한 폭력 자체는 전체적으로 물리적 전선은 대학생, 추상적 전선은 도시 학생이었는데 80년대, 90년대 공연운동 시대는 학생들도 도시 학생들과 함께 추상적 전선을 했습니다. 풍력 상태는 일찍에는 지도부가 없으니까 구조지적 우발적, 이 시기는 지도부가 있는 속에 주도적 개혁적, 그리고 삼시기는 지도부의 힘이 약화된 속에 아주 일부 일탈적으로 지도적이고 우발적인 다음 페이지. 여기서는 대중시위 폭력의 수용 배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폭력의 특징을 살펴봤다면 여기서는 폭력의 수용과 배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 전선에서는 전 시기 통틀어서 공통 조건으로 공권력의 저지가 있을 때 물리적 전선의 폭력이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이 됐단 말은 행사가 됐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도부의 비폭력 기조 시에는 예외죠. 그러니까 91년에 기동민 총학생회장이 나와서 경찰들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데 맞서 싸우지 말고 처참하게 끌려가라 했을 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공권력의 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력 폭력으로서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지도부의 비폭력 기조 속에 끌려가거나 도망가는 것. 그리고 물리적 전선의 공통 조건은 이렇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91년에 지도부의 비폭력 기조 속에 자기 폭력. 공권력의 저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저항 세력도 폭력을 행사했었는데, 그때는 지도부가 못하게 하니까, 또는 뭐 다른 옆에 이유로 자기 폭력이 유일한 저항 세력의 폭력이 됩니다. 여기 자기 폭력 아까 말씀드린 분자. 다음 추상적 전선에서는 공통 조건은 시위대 규모가 압도적일 때를 공통 조건으로 합니다. 그렇겠죠. 추상적 전선은 경찰력, 공권력이 없을 때 다른 곳에서 어떤 뭐 건물 방화한다든지 이런 폭력, 그리고 파출소 타격한다든지 이런 폭력이 일어나는 건데 당연히 시위대 규모가 압도적일 때만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뭐 그런 일은 아예 가능하지가 않고. 그리고 시위대 규모가 압도적일 때만 추상적 전선에서의 폭력은 수용되는데, 근데 또 여기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학생 폭력은 늘상 수용이 됐어요. 근데 도시하층민은 시기별로 변화가 있어요. 어떨 때는 수용이 되고 어떨 때는 뭐 지탄을 받고. 그러면 어떨 때 수용이 되는가? 추상적 전선에서의 폭력은 4월 혁명 때는 도시하층민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아주 일부. 4월 혁명은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했는데 김규열 학생 대구 2.18서부터 고등학생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만 밤시위에는 고등학생들이 밤시위 무장 투쟁에까지 그렇게 많이 참여한 건 아니다. 아직 조금 어쩌다가 눈에 띄는 정도지 집단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좀 실수했네요. 그렇게 대놓고 보면 안 되는 정도만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79년에는 도시하층민이 거의전부. 79년에는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참가를 안 해요. 교육계도 개편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80년 5월 광주 전체 시민들이 참가를 하죠. 그리고 87년에는 도시하층민과 변혁운동 속에 민민투 계열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 91년에는 도시하층민들이 밤시위에서
아주 센 강도 높은 폭력은 아니고 약한 정도. 일탈매 그 정도를 하는데, 그때 도시학생들의 폭력을 고맙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그 바풀떼기 민주불량대로 그냥 해명하면서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폭력 프락치까지 하고 하면서 그 폭력 행사가지를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무장투쟁. 무장투쟁 역시 시위대 규모가 압도적일 때 수용이 됐고, 그리고 4월 혁명에서는 사실 수용 배제를 논할 수가 없어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위 공간에는 무장투쟁에 참여할 각오, 즉 죽을 각오를 한 어린 청소년들만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20대 초반 청년들만 참여했기 때문에 다들 집에 가서 참여했고, 그리고 대항폭력이 아니라 반폭력 형태로 반폭력 성격으로 무장투쟁을 전개됐던 80년 5월 관계에서는 무장투쟁이 무조건 수용된 게 아니라 수용된 과정을 거칩니다. 수용은 처음에 시민들이, 하층민 위주 시민들이 무장투쟁, 시민군 탓을 풀고 수용이 됐고, 그 다음에 배제는 도청,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지도부 꾸려지고 정부하고 협상했을 때 배제가 됐고, 여기 잘 해소해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강경파가 지지하면서 수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지금 대중시위별로 폭력이 언제 수용되고 배제된 날 살펴봤는데, 물리적 전선하고 무장투쟁은 깨끗해요. 그냥 공통조건 외에는 뭐 딴 게 별로 없는데, 추상적 전선만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추상적 전선에서는 언제는 수용되기도 했고, 언제는 또 수용되지 않았어요. 배제됐어요. 그리고 학생들 경우에는 전부 다 수용이 됐는데, 도시하층민 경우에는 수용될 때도 있고 수용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따라서 그 대중시에서 폭력에서 가장 독특한 지점은 어느 때냐면 추상적 전선에서 도시하층민들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또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그러면 추상적 전선에서의 도시하층민 폭력은 언제 수용이 되는가? 첫 번째, 이걸 제가 시민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폭력의 대상으로서의 시민권을 살펴보면, 국가폭력에 의해 박탈되는 시민권이 생명권일 때, 즉 공권력의 발표로 해서 시위대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을 때, 그때 도시하층민의 폭력이 수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위 목표로서의 시민권. 이것은 시위 목표가 도시하층민과 일치할 때, 즉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욕망이 체제 내부의 시민권을 초월할 때, 즉 변혁운동 시기에 또 도시하층민들의 폭력이 수용됐습니다. 세 번째, 대중시위 내부에서 시민권의 재편이 있었을 때 도시하층민의 폭력이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민권 재편이 뭘 말하는가? 시위 공간에서 권력관계가 역전될 때. 그러니까 도시하층민은 대중시위 아닌 공간에서는 일상적으로 시민 취급을 못 받죠. 비시민으로 취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복지원에 끌려갈 때 같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박수 쳤잖아요, 시민들이. 같은 시민으로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도시하층민들은 비시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대중시위 내부 공간으로 들어와서 그 공간 안에서
일반 다른 참가자보다 도시하층민이 훨씬 더 수가 많아져서, 그래서 그 시위 공간 안에서 권력 관계가 역전될 때 언제냐? 밤 시위 때 주로 그렇죠. 낮 시위 때는 그 시민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밤에는 화이트 칼라들보다 도시하층민들이 훨씬 더 많았죠. 6월 항쟁 때도 그랬고, 역대 모든 시위가 다 그랬고, 압도적일 땐 부마항쟁에서는 압도적으로 밤 시위에서 도시하층민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도시하층민들이 밤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누구도 그 폭력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 세 가지, 국가폭력의 대상으로서의 시민권, 그리고 시위 목표로서의 시민권, 그리고 대중시위 내부에서의 시민권 재편, 요 세 가지 방면에서 도시하층민들의 폭력이 수용되는 그 조건들을 봤더니 언제냐? 도시하층민들의 지위가 나머지 시위 참가자들의 지위하고 똑같아지는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국가폭력에 의해 박탈되는 시민권이 생명권일 때, 그러니까 시민이었던 화이트 칼라 생명권도 위협에 놓이고 도시하층민들의 생명권도 위협에 놓이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박탈 위기에 있는 시민권이 다 같아지는 거, 공평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위 목표가 체제 내부의 시민권을 초월할 때, 즉 변혁운동 시기. 대학생들도 변혁운동에 동참하는 대학생들도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력을 필요로 하고, 도시하층민들은 늘상 비시민 대접을,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까 세상의 분노로 가득 차서 세상을 쥐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때도 그 도시하층민들의 목표와 그 변혁운동의 목표가 일치해지죠. 그 다음에 대중시 내부 공간에서 하층민들의 수적 우위가 있을 때, 이때 하층민들이 비로소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추상적 경선에서 도시하층민들의 폭력이 수용되는 지점의 공통점은 도시하층민들의 지위가 나머지 시위 참가자들의 지위하고 같아질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대중시위라는 게 기존 권력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저항 행위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폭력은 기존 권력의 저항, 부당한 권력에 항의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폭력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최종적인 결정은 기존 사회가 그 정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은 시민들이 결정한다, 해왔다. 결론이 좀 약하죠. 이게 저도 좀 더 멋진 말로 쓰고 싶은데, 이 정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